언제부턴가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이건 뭐 유튜브 영상이건 간에 마찬가지죠. 과정을 들어보기보다는 결론만 딱 알려고 합니다. 이유는 지금은 제로 텍스트 시대 또는 숏폼 시대라고 부르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글을 읽지 않고요. 짧은 영상만 또 좋아합니다. 아니면은 긴 영상 중에서 그 짧은 맨 마지막에 결론만 딱 들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강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뇌 같은 경우에는 편리한 것만 추구하는 특성이 있대요. 그래서 글을 읽거나 누군가의 설명을 듣거나 뭐 강의 내용을 듣거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처럼 집중력이 요구되고 어려운 일은 뇌가 점점 회피를 하고 싶어 하고요. 틱톡 같은 이런 짧은 영상을 시청하거나 아니면 직관적으로 이렇게 결론만 머리 쓰지 않고 그냥 바로 설명해 주는 거죠. 이런 내용을 듣기 좋아한다 이겁니다. 아, 너무 복잡하다. 뭐가 이렇게 설명이 많냐. 다 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주식을 사라는 거냐 팔라는 거냐, 결론적으로 어떤 종목 사야 돼,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제로섬 게임에서, 즉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점점 깊게 사고하는 능력을 잃고 있고,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결론만 보고 그냥 매수 버튼을 막 누르거나 아니면 매도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소리예요. 상대적으로 우리들이 돈을 벌 기회는 점점 많고 돈 벌기가 쉬워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대중과 함께 이 생각하지 않는 인간이 되실 겁니까? 아니면 깊게 생각하는 그런 다른 인간이 되실 겁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또 주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을 여러분께서 마치 책을 읽으신 것 마냥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남겨드리는 시간이죠. 항상 경제 현상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이분 책이나 영상을 보고 나면 깊게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는 이런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오건영 신한은행 부부장님인데요. 제가 앞서서 제로 텍스트 시대, 숏폼 시대, 이렇게 사람들의 뇌가 변하고 있다,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오건영 부부장님에 대해서도 그런 평가가 있어요. 이분 설명을 듣고 나면 그래서 주식을 사라는 건지 팔라는 건지 모르겠다, 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오건영 부부장의 강점은 뭔가요? 경제를 아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현상을 바르게 이해하고요, 지금 경제가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바로 이분의 강점이죠. 오늘 설명드릴 책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또한 지금 경제 흐름, 즉 인플레이션은 어디에서부터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사람들의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근거로 미래를 깊게 사고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고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우선 인플레이션이 뭔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너무나 뼈저리게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있죠.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은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인플레이션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의 박스친 구간을 보시면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에 거의 10년 정도 이상 미 연준이 QE 1, 2, 3이라 그래서 퀀티티티브 에이징을 통해서 돈을 무제한으로 풀어주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까지 이렇게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던 이 인플레이션이란 놈이 2020년 이후에 갑자기 터졌습니다. 대체 그동안 인플레이션은 왜 이렇게 잠이 들어 있었고 지금은 대체 왜 이렇게 심한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하나 함께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1980년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아주 심각할 때 지금 자주 쓰는 용어죠. 영끌족. 영끌족들이 당시에 일본에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시에 일본은 부동산 불패론을 은행들마저도 전부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의 이 거래 시세의 130%까지도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림처럼 1991년부터 부동산의 버블 붕괴가 시작이 됐죠. 하지만 일본과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미국처럼 이런 모기지론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죠. 그리고 상환이 어려워졌을 때 담보된 주택을 은행에 그냥 주기만 하면 모든 채무 관계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남겨져 있는 빚 또한 전부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당시 일본인들은 예를 들자면 1980년대에 10억의 집에 대해서 9억의 대출을 받고 내 돈은 1억만 가지고 집을 사는 게 워낙에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대출을 워낙에 많이 해주는 시대이기도 했고 부동산 불패론이 횡행했던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렇게 1991년부터 부동산은 거래 절벽 상태에서 가격이 뚝뚝뚝뚝 장기간 떨어져 내리게 되죠. 10억이었던 집이 8억, 7억, 5억 이렇게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0억의 주택이 5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 내 돈 1억은 당연히 날라갔죠. 하지만 주택을 당장 5억에 매도하더라도 4억이라는 빚은 내가 갚아야 될 돈입니다. 물론 주택을 처분하려 해도 주택 처분이 쉽지 않았다고 해요. 경매에 넘어가고자 하면 시세보다 현저히 이렇게 낮은 가격에 그 가격에 팔리기 때문에 그 당시 일본인 중에서는 보유한 주택을 그냥 거주하면서 그 막대한 은행 이자를 갚아나가던 일본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워낙에 빚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를 극도로 줄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렇게 버블 붕괴가 장기화된 원인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금검절약을 하는 습관이 거의 사람들의 몸에 배이고 이것 자체가 미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은행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많은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한번 유도해서 디플레이션을 헤쳐나가보자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 구간에 자칫 잘못해서 신규 설비 투자를 하고 공장을 늘렸다가 다시 디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그렇게 되면 기업이 어려워지는 것, 도산하는 것들을 주변 기업을 통해서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극도로 신규 투자를 경계하면서 최대한 긴축적으로 근근히 회사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자 이렇게 신규 투자를 크게 줄입니다. 이런 악순환 때문에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인플레이션 시대에 유독 혼자서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국가가 지금 일본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에서도 벌어집니다. 그림처럼 2008년에 부동산 버블이 붕괴를 했고요. 다시 회복이 되는데 대략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미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아놓은 돈을 전부 날렸기 때문에 약 10여 년간 소비가 크게 늘어나기는 힘들었다. 이런 논리가 통하죠. 또한 소비가 늘어나려면 대출이 일어나고 이렇게 레버리지를 통해서 소비가 커지는데 2008년에 위기를 겪어본 미국 사람들은 쉽게 레버리지를 일으키지도 않았던 그 10년의 기간이었죠. 물론 당연히 이 모기지론 제도 때문에 일본처럼 이렇게 극도로 장기간 디플레이션이 일어나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밖에도 인플레이션이 지난 10년간 발생하지 않았던 요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최대한 우리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나머지 복잡한 요인들은 과감히 생략을 하고 이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는 그것과 가장 밀접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대체 어쩌다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 지경으로 심각해졌는지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당연히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이 사실인데요. 저자분은 거시경제에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료를 통해서 알려주죠. 그림은 미연준의 보유자산입니다. 대부분 미국채라든가 모기지 채권 등 이런 것들인데 한마디로 연준이 시중에 얼마의 달러를 찍어서 공급을 했냐 이걸 나타나는 지표다 해도 무방합니다. 그림 보시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화살표의 길이가 거의 유사하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미연준이 이렇게 코로나 이후 즉 2020년 이 중순 이후부터 찍어낸 통화의 양이 2020년 이전까지 그 장기간 찍어왔던 돈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니까 단기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찍어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돈의 양이 단기에 2배 이상 늘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해진 원인은 미국 정부에서 개인들의 주머니에 직접 돈을 찔러 넣어줬다. 그래서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림이 미국의 개인들이 소비를 얼마나 많이 했냐 알 수 있는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PCE라고 말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 정부가 개개인들에게 코로나 지원금으로 직접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돈을 전달해 줬기 때문에 그림 보시면 아직 사람들이 정상적인 외출이 어려웠던 이 코로나 직후의 기간에 보시면 개인 소비 지출이 정말 수직으로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소비 지출이 막 정상화 경로까지 올라왔다는 거, 이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화살표 보시면 최근에는 이런 장기적인 정상화, 이 소비가 증가하는 경로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소비 지출이 증가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미 연준이 정말 엄청난 수준으로 단기에 많은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미 연준은 왜 이렇게 금리를 늦게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켰을까? 인데요. 바로 2011년과 2015년, 2018년의 학습 효과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2차 양적 완화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또다시 급등을 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아랍의 봄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고 다시 인플레이션이 지난 2008년처럼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2010년 말부터 2011년 이때 보시면 유럽의 중앙은행과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타 신흥국들은 기준금리의 인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연준도 이제 기준금리를 막 인상하려는 찰나 유럽발 부채 위기가 터졌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사그라져 버립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그 이전까지 워낙에 지독하게 경제를 어지럽혔던 놈이기 때문에 작정을 제대로 하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금리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2015년은 미국이 나홀로 경제 성장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꿈틀댔던 이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타 국가들은 미국과 달랐죠. 아직도 경제 회복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소식에 달러 자금이 미국으로 급속도로 유입이 되고 반대로 다른 신흥국이라든가 아니면 여타 국가에서는 달러 자금이 이탈이 되면서 경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2015년 말부터 중국발 부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역시나 잠시 인플레이션이 심했지만 이것이 누그러져 버렸죠. 자, 이렇게 두 번의 인플레이션이 아무런 걱정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2018년 미 연준은 4차례 미국의 경제 정상화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던 와중이었습니다. 이때도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심각해지는 단계에 있었지만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상당히 격화됐고요. 그러면서 경기가 다시 악화됐고 인플레이션이 또 소리 없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연준은 또다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3번이나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별일 없이 다 넘어가는 바람에 이때부터 미연준 위원들의 뇌리에는 이제부터는 인플레이션이 터지긴 어렵겠구나. 너무 심하다고 우리가 과잉하게 대응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를 빨리 올려서 경제를 망가뜨릴 수가 있겠구나. 이런 학습 효과 내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사안일한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듯합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내내 미연준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심하진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처방을 내놓고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방심하고 있다가 제대로 한 대 인플레이션에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진 요인들에 대해서 책에서 다루고 있지만 이 정도면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졌는지 여러분도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그럼 인플레이션에 살아남는 투자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제 변수는 고성장, 그리고 저성장, 그리고 고물가 국면, 그리고 저물가 이 4가지의 조합으로 모든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시나리오의 유리한 자산과 불리한 자산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우선 고물가 상황에서는 무엇이 불리할까요? 바로 채권이 불리합니다.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죠. 그래서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떨어지면서 채권을 투자한 분들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고물가 상황은 여러분들이 경험했다시피 너무나 당연하지만 원자재 투자가 유리하다. 이거는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죠? 정리를 하자면 고물가 상황에서, 즉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원자재 투자가 유리하고, 반대로 저물가 상황,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채권이 더 유리하다. 이걸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물가든 저물가든 이것이 막 시작되는 시점에 자산을 투자를 해야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한참 진행된 상황에 원자재를 투자한다 그러면 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 있고, 또 이게 끝물일 수 있죠. 그래서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불안한 이런 상황이 연출될 겁니다. 따라서 막 시작하는 시점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다음, 고성장과 저성장 국면에 뭐가 유리한지 한번 알아보면요. 나눠지는 기준은 주식과 채권입니다. 고성장 구간이 이런 시작되는 구간, 또는 고성장이 장기간 유지된다 그러면 우리는 뭐에 투자를 해야 되죠? 당연히 주식입니다. 이익성장세가 가파를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많이 오르겠죠. 그럼 반대로 저성장 또는 성장이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국면에서는 채권이 유리하겠죠. 금리를 인하를 할 거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높게 올라가면서 채권의 수익이 커질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고성장 시대에는 주식, 저성장 시대에는 채권에 투자해라,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이때 하나 더 생각해야 될 요인이 있죠. 바로 미연준입니다. 미연준은 저성장과 저물가 상황에서는 항상 개입을 하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돈풀기를 해주면서 경제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다시 고성장과 고물가 시대로 전환할 수 있게 이렇게 개입을 해주고요. 반대로 지금과 같이 고성장, 고물가 환경에서는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해주고 유동성을 흡수해주는 양적 긴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다시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는 고성장, 저성장, 그리고 고물가, 저물가, 이 네 가지 조합을 통해서 국면을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전환을 시켜주는 바로 미연준이라는 존재를 놓고 우리가 사이클처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은 무엇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되는데, 지금은 하나 더 변수가 등장했죠. 바로 인플레이션이란 놈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경제지표에 나타나고 있지만 당장의 인플레이션이 뚝 떨어진다, 잡힐 거다, 이렇게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죠.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찍었다는 말은 상승률이 둔화된다, 이 뜻이기 때문이죠. 차를 타고 가는데 10km에서 50km, 100km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다가 지금은 110km, 115km 이렇게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소리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100이 90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 소리는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은 전년 대비해서 계속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국면입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만약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 단기에 끝나지 않는다 하면 그동안 저성장 국면에서 전환을 시켜주던 미연준의 역할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성장 국면이 왔다, 경기 침체가 왔다 해도 인플레이션이 살아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과거와 같이 제로금리 돈풀기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사고를 해야 될 일이 남았죠. 예시는 이렇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 이런 경제지표들이 나오고 있고, 그럼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점점 둔화되고 사라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자재 투자가 인플레이션 국면에선 유리한데 이 투자가 끝물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원자재 투자는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반대로 이런 시기에는 채권이 투자하기 불리하죠. 따라서 채권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럼 향후 언젠가 인플레이션이 잦아들고 디플레이션 국면이 시작될 때는 채권의 매력이 훨씬 더 높아지고 가격이 크게 올라갈 수 있죠. 우리는 그러면 그런 시기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각자 생각에 따라서 현재 경제 지표를 확인하면서 인플레이션의 흐름과 향후 어떤 자산이 유리할지를 생각해 보는 게 진짜 우리가 오건영 부부장의 이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이 책을 읽거나 아니면 오건영 부부장이 유튜브 영상을 듣거나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경제현상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기 때문에 그 응용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과정은 듣지 않고 그 방법을 배울 생각은 하지 않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라는 거냐, 또는 뭐 주식을 사라는 거냐 팔라는 거냐, 이 결론만 들으려고 하시고 진짜 핵심인 과정, 그 방법을 배우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은 항상 남의 말에만 휘둘려서 매수 매도를 누르다가 결국 손실만 보고 금융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정말 귀찮아 죽겠다, 나는 아무 생각도 하기 싫다, 그러면 은행에 예금을 해두는 게 답이겠죠. 금융은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뛰어드는 시장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오건영 신한은행 부부장의 책을 통해서 현재 경제 상황과, 즉 인플레이션의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 것이고, 우리는 투자 방향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